근대화를 단행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조선을 침략하는 그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1875년에 운요호라고 하는 배를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에 보내서 괜히 이제 알짱알짱거립니다. 바닷물 하나 퍼가지고 시험도 하는 척하고 바닷물 깊이 된다고 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딱딱딱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 배가 와서 가지도 않고 오래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차례 가라고 안 가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포를 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여서 일본 침략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저항을 해서,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학술 연구하는 배에다가 왜 대포를 쏘느냐, 이거는 전쟁이다라고 시작해서 일본이 함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75년에 운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뭐 아주 엄청나게 그 내용도 많고 뭐 뒷얘기도 많고 한데, 그 강화도에서 일본의 구로다하고 우리나라 신문 사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대 국가가 앉아가지고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한 것이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체결한 조약은 거의 다 그 근대적인 조약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하는 거였고, 근대적으로 국가 대 국가가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조약을 체결한 것은 이것이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내용이 그 14조가 있는데요. 14조 가운데 중요한 거 4가지만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첫째가 조선은 자주국가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게 아주 좋은 말 같은데 속셈은 이게 아니고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조선과 청나라를 분리를 시켜서 자기네가 이제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그런 야심이 1조입니다. 그래서 말은 아주 근사하게 뭐 조선은 자주국가이고 평등하다고 했지만 청과의 조선관계를 분리를 시켜서 자기네가 침략하기 아주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약이 1조고요. 4조가 부산, 인천, 원산 세 항구를 이제 강제로 개항을 시켜서 일본 물건, 일본 상인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게 됩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가장 큰 항구이고요. 인천은 서해안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이고요. 원산은 동해안의 가장 큰 항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3면의 가장 큰 항구 세 군데를 일본이 개항을 시켜서 자유스럽게 일본 상인들이 드나들면서 우리나라 일제 물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도 저 일본에 자주 가지만 일제 물건 너무 좋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 좋아했는 게 면직물입니다. 포프린, 광목, 포프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목화는 굉장히 이게 짧아서 굉장히 품질이 안 좋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도의 면직물, 그리고 이집트 면은 세계적인 면직물인데, 이 면직물이 아까 그 홍콩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었답니다. 일본 상인들이 그 홍콩에 와 있는 영국산 면직물을 우리나라에 갖다가 마구 퍼뜨립니다. 외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도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이 엄청나게 좋은 그 영국산 면직물을 일본 상인들이 아주 싸게, 그것도 외상으로 막 퍼뜨리니까 신나게 그 면직물을 이용해서 옷도 하얗게 지어입고 뭐 입을 훌청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일본의 완벽한 상술입니다. 그 외상으로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갖다 쓰고 가을에 농사 지어서 쌀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농사를 지어놓으면 일본 놈들이 그야말로 쳐들어와가지고 물건값 플러스 그간의 이자를 쌀로 다 가져가는 엄청난 그 쌀 수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쌀 농사 엄청나게 지어놓으면 일본 놈들이 다 가져다가 자기는 하얀 쌀이 부족하니까 작곡으로 연명하는 그런 그 식량 부족 사태가 생기게 돼서 그 나중에 방공령이라고 하는 일본에 쌀 보내지 말자는 이제 법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동학농민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 동학운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7조에 보시면 일본은 조선의 바닷가를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게 하는 게 7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닷가를, 우리나라 해안을 일본이 마음대로 측량하겠다는 의도는 자기네가 이제 침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기네가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어느 해안가를 어떻게 들어와서 하겠다는 게 7조에 나와 있고, 10조에 보시면 치해법권입니다. 그 세항구에 일본 상인들이 와서 거주를 하는데, 그 일본 상인들은 조선법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도 아주 말이 많이 되고 치해법권이 10조입니다. 10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을 보시면 완벽한 불평등 조약이고,
일본이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그 기초가 됐던 조약인데 이걸 체결할 수밖에 없어서 당시 조선의 그 정치적인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그 뭐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면 이 조약을 체결해야 되니까 체결하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의 그야말로 그 먹이가 돼서 1910년 한일 합방 때까지 일본의 침략이 아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전개가 되고 그거를 막을 능력이 거의 없어서 일본 식민지가 되고 싸울 힘도 없으면서 상대방한테 돌멩이 던지고 싸울 힘이 없기도 했고 이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이제 열강들이 이제 각축을 벌입니다. 청나라, 일본, 영국 거기다가 이제 바다가 미국까지 이제 러시아까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아주 강대국들의 쟁탈전이 벌어져서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의 정치적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그 흥선대원군이 10년간 집권을 하고 있다가 이제 민씨 세력에게 넘어가는 과정인데 평가를 과연 흥선대원군이 더 오래 버텼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느냐는 그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야사로 나오는 얘기지만 그 흥선대원군과 며느리 민비와의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하고 확대가 돼서 흥선대원군을 지지하는 쪽은 통상수교 거부, 쇄국 정책을 추진했고 나중에 이제 그 위정 척사 사상으로 연결되고 민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시아버지에게 대항을 하니까 반대 컨셉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빨리 우리나라 근대화해서 서양 세력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근대화하자. 그래서 일본을 받아들일 것이냐, 러시아를 받아들일 것이냐를 놓고 이 민씨 세력, 개혁파 사람들이 마구 이제 다툼을 합니다. 그 다툼이 벌어져서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 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극도로 혼란이 벌어지는데 그 시아버님하고 이 며느님과의 가정적인 문제가 결국 나라를 식민 통치를 받게 하는 그런 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역사학자셨어요. 저 보고 맨날 저 무릎 꿇어 앉혀놓고 이 나라가 왜 망했지 않느냐? 며느리가 시아버님 얘기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시면서 당신 말 잘 들라니 그 말씀을 하셔서 흥선대원을 연구하셨어요. 그때 저희 전공을. 그래서 흥선대원 얘기할 때가 되면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요. 아주 독재자였었어요. 근데 그 누구 편을 든다기보다도 왜 그렇게 두 양반 사이가 이렇게 그냥 안 좋아서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며느님 사랑하시죠? 그럼요. 근데 그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 끼어이 고정이라는 양반이 너무 유약하고 착해서 아버님과 그 민비 사이에서 부인 사이에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비극도 전개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돼. 우리나라가 그 진영 논리로 나눠지게 된 게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흑백입니다. 나 아니면 완전히 왼수고. 그러니까 중간이라고 하는 걸 아주 싫어해서 그 중용, 중도를 아주 이제 미워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사상을 지배하는 게 특히 19세기에 개화 사상이냐 위정 척사 사상이냐의 두 대립으로 전개가 되는데 개화 사상의 중심이 이제 민비고요. 위정 척사 사상의 중심이 이제 흥선대원군입니다. 이 두 사상은 그럼 근간이 어디였느냐 하면 조선을 지배했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때문입니다. 성리학. 그 성리학 얘기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성리학을 기본 바탕으로 성립된 국가이고 이 성리학은 우주의 근원이 무엇이고 인간의 심성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크게 이걸 두 가지로 봅니다. 그 주시가 완성시킨 이하고 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리론, 주기론을 대립하는데 이는 위정 척사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게 이인데 이거를 이제 흔히 뭐로 비교하냐면 도덕, 양심, 정신 이성으로 이제 비교합니다. 이는 그래서 이제 사단으로 얘기하죠. 사단, 숙저, 인의, 예치.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사상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도덕이고 인의 예지를 지키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철학의 완성이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이제 조선시대 16세기 이화구님이시죠. 그래서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주
차원이 높고 철학적인 학문이어서 실제로 만들어진 거는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지고 크게 발달했지만 중국에서는 성리학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연구 안 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아무 쓸모가 없고 국익에도 쓸모가 없어서 중국 사람들은 성리학을 집어던지고 명나라 때 양명학이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학문을 연구하는데 그 중국도 어려워서 집어던진 성리학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입니다. 안양문선이 받아들여서 조선시대 성리학을 아주 크게 발전시켜서 이황이 완성을 시키시고 이이가 실천을 시키셔서 세계로 성리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이황 사상을 지금 배울 정도로 이황이 완성을 시킨 학문인데 이황이 강조했던 이 개념이 이사상입니다. 흔히 사단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입니다. 요즘 뭐 수호지심, 측은지심, 시비지심 하는 식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제 요새 인이 많이 강조되기도 하고 이제 기는 이제 이에 비해서 그 경험이고 현실이고 지식이고 돈입니다. 물론 정신, 도덕, 양심, 이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것은 지식이고 경험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게 기사상입니다. 이 기에서 나온 게 이제 7정이에요. 희노애락 애호 그래서 이제 이에서 바라는 게 4단이면 기에서 바라는 건 7정이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4단 7정론이 조선시대를 이제 크게 팽배하게 되는데 이 이에서 발전한 사상이 위정 척사 사상이고 기에서 발달한 사상이 개화 사상입니다. 복잡하죠? 저렇게 하기 전에 네. 실학이 있었는데 실패한 사상이죠. 실학파가 네. 성리학파한테 다 실학은 실패 사상. 조건을 먼저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실패한 게 실학이 실패했죠. 동학이 실패했죠. 천주교, 종교가 실패했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조선시대에 그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성리학이 조선이 망할 때까지 발전하고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세계 지배하는 거는 성리학 같아요. 진영론이. 이 아니면 기,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다 적이고 나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중간이라고 하는 그 성리학이 추구하는 완벽한 이 두 대립되는 사상이 우리나라를 그 조선시대 내내 지배했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 사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 이기론 같아요. 지금 지배하는 거는 이기주의죠. 이기주의요. 돈이요. 패거리. 그래서 이 성리학에 대해서 뭐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름 뭐 그 학설도 많이 주장하시고 성리학의 뭐 그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너무나 요즘 이기주의, 말씀드린 패거리주의, 자본주의,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이해사상이죠. 이득예지를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이 세상이 그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고 사람들이 너무 그 얇다고 할까요? 이 시기에 그야말로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이 인의예지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정신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정신문화 자체를 이렇게 좀 키우고 정신문화를 발전시키는 쪽에 어떤 그 도구가 필요한데 요즘 너무 이 막 그 물질주의 만능으로 흘러서 정신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요기조 미소도 앉아있지만 요즘 이 30대 애들하고 대화되십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신문화 쪽을 거의 완전히 안 한다고 생각해야죠. 뺀다고. 도덕 윤리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 그 학교에서 제가 뭐 선생님 그 교사 노릇했지만 옛날에 성적표 기억해 보십시오. 성적표 제일 앞에 나오는 과목이 뭐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성적표 옛날에 받아보셨죠? 거기 제 첫 번째 과목. 기억 안 나서. 윤리입니다. 윤리가 제일 앞에 있어요. 우리나라 그 종래 모든 교과의 첫 번째 과목이 윤리예요. 도덕이요. 도덕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 요즘 도덕 시간에 애들 뭐 할 것 같으셔? 수학하고 영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입에 필요한, 입시에 필요한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도덕이나 뭐 윤리 이런 쪽 거의 이제 그 안 합니다. 윤리 교육이 네. 강의식으로 하니까
그게 토론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될 텐데, 교육이. 토론을 시켜보면 교육이 될 텐데,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 교육이 안 되죠. 어제 최근에 교실 안 가보셨죠? 최근에 그 아이들 교실 가면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테이블 배치가 다릅니다. 토론식 수업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식의 강의는 진짜 우리 나이 때나 하는 거지 요즘은 이런 식 강의 거의 안 하고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교육제도 자체가. 근데 이제 문제는 교사에 대한 그 신임, 선생님에 대한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요새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이 그냥 지상이 명령이고 한데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뜨고 부모한테 배우고 학교에 가면 이제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자러. 네. 이 얘기 합시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이 이와 기사상 이 두 사상이 이제 조선 사회를 쭉 지배를 하고 임진왜란도 결국 이 사상으로 발생을 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기의 대립, 위정 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의 대립이 1882년 이모군란으로 이제 발생합니다. 이모군란은 직접적인 계기는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차별 대우 때문에 이제 구식군인들이 불만을 일으켜서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실제로 아까 1876년에 강화도 지역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일본이 근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통리기무 암흥 같은 그 군국 관청을 설치해서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근대화를 시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 것 가운데 신식군대를 양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별기군이라고 해서 일본 그 육군대회가 우리나라에 와서 표리 못 돌아간 육군대회가 와서 이제 우리나라 그 윤고방망이 들고 패링이 쓴 우리나라 구식군대가 아니고 제복 입고 그 일본식 그 총 들고 한 우리나라 그 양반직 자제 80명을 선발을 해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를 양성하는데 얘가 양반직 자제들이었고 이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가 엄청난 국가가 후원을 합니다. 뭐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제복도 맞춰주고 뭐 이 숙소도 아주 근사해. 근데 이 구식군인들에게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아주 엄청난 체벌을 하니까 구식군이 이제 불만을 갖게 되고 결국 그 불만이 폭동화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당시 민시정권에서 구식군인들에게 그동안 밀린 봉급 줄 테니 자료 하나씩 들고 그때는 봉급을 쌀로 만들 시대였으니까 선해청 앞으로 오라고 해서 구식군인들이 밀린 봉급 받겠다고 자료 들고 선해청에 줄을 섰는데 막상 한참 약속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해청 관리가 나와서 곡식이라고 월급이라고 곡식을 잘 담아줬는데 집에 가져와서 펴보니까 그게 쌀하고 모래하고 반반 섞은 거를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식군인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흥선군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 흥선군은 민비에게 이제 추출당해서 여기 운현궁에 감금 상태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구식군인들이 운현궁에 와서 흥선대원을 앞장세워서 민비를 잡겠다고 경복궁으로 쳐들어가는 이모군란이 전개가 됩니다. 민비는 그 시아버님 그 공격을 피해서 잠깐 피난을 가고 이제 흥선대원이 두 번째로 경복궁에 들어와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흥선대원은 3번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그 재물포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재물포조약 그 조약 중에 또 이제 몇 가지를 갖다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비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 민비가 도망간 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흥선대원군이 가짜로 반란 중에 왕후께서 돌아가셨다고 가짜로 인형을 갖다 놓고 성대하게 민비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민비는 이제 공주에서 웃고 있죠. 내가 죽기를 왜 죽냐고 해서 극비리에 그 청나라로 밀사를 파견해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자기를 구해달라고. 그것도 모르고 이제 흥선대원군은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고 개혁을 실시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모군란 당시에 그 피해 입은 일본 공사관, 일본 사람들 그 50만 원 정도의 그 배상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단추가 돼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일본에 빚을 지게 됩니다. 이모군란 이후 뭐 갑신정변 그 후에 동학농민운동에서 그때마다 사건이 날 때마다 일본은 아주 거액의 우리나라에 배상금을 요구하는데 그걸 갚을 능력도 없고 갚지도 못하고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 식민통치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언급이 되고요. 5번에 보시면 이모군란 당시에 그 일본 공사가 이제 습격을 받게 되고 일본 공사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일본이 자기네 생존이 불안하다고 느껴서 자기네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일본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 제물포자에 보시면 일본 공사관에 약간의 일본 병사를 두게 해서 그 우리나라의 일본 정식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이모군란이니까 요 일본군 때문에 이제 갑신정변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그리고 6번 보시면 북서를 벌여서 일본의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 그래서 1882년에 이 바탕은 위정 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의 대립이고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는 것은 신식 군대와 구식 군대의 차별 배후에서 엄청난 폭동이 벌어지게 되고 이때 그 73년에 운영국으로 쫓겨나 있던 흥선 내용이 10년 만에 다시 컴백을 해서 다시 정권을 장악하는 엄청난 혼란이 됐던 게 이모군란입니다. 저 위에서 그 네. 성리학이라는 것이 이와 기 두 가지가 다 성리학인 거예요. 성리학이 연구하는 게 우주의 근원 인간 본성을 이와 기로 보는 겁니다. 예. 주시의 사상이죠. 예. 그러면 개화 사상과 위정 척사 사상의 대두가 결국 성리학의 대두라는 거예요. 네, 성리학에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저 잠깐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 북한파라고 아까 실학 말씀하셨죠. 실학 사상가 가운데 북한파 실학 사상가가 있습니다. 실학 사상가가 농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상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해서 상업 중심 사상가들을 북한파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기회 사상에서 발전했고 이 북한 중상주의 실학, 북한파 실학 사상가들이 우리나라가 살 길은 상업, 무역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연암 박지원 소설을 보시면 그 양반전, 허생전 같은 거 보면 양반도 상업을 하자고 하는 걸 주장하죠. 상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실학 사상이 크게 등장합니다. 이 실학 사상가들의 주장이 모두 성리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학 사상도?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게 실학 사상이에요. 안에 이와 기 두 가지가 성리학이 네. 들어가는 거라면 네. 기가지 북학파로 영향을 준 것이죠. 영향. 북한파 실학 사상가들이 기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북학파사 이게 연결이 그게 아니라 아니고 네, 영향을 받아서 네. 이런 식으로 사상이 네. 이제 전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실학 사상이 성공을 했으면 그 정약용의 개혁 사상이라든가 뭐 연암 박지원, 홍대영 사상이 성공했으면 조선이 크게 발전했죠. 18세기에 벌써 우리나라도 수레 이용하자고 그랬고 무역하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학 사상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혀 근대화가 되지 못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 실학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 너무 막강해서였습니다. 당시 노론 세력, 분당 정치에 의해서 그 노론들이 너무 세력이 많고 실학파가 정권을 못 잡아서 정리하기 귀한 거고 뭐 정권의 그 실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정권에 소외당한 사람이 실학을 연구했습니다. 실질적인 정권에서 약간 밀려나 있는 사람, 그 당파 싸움에서 귀양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학을 연구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사상이 어려웠죠.